김용민 브리핑. (2016년 12월 2일) 금요일입니다. 예정대로라면 오늘 국회 본회의가 열려서 대통령 박근혜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처리돼야 합니다. 그러나 시한부 기소중지 피의자, 즉 박근혜의 간계와 농간에 이 모든 계획은 흐트러졌습니다. 하지만 흔들린 것은 국회뿐이었습니다. 국민은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탄핵에 회의적이었습니다. 물론 탄핵 외에는 제도권 안에서 현실적으로 박근혜의 권력을 타도할 방법을 찾기 쉽지 않고, 아울러 권력형 비리와 부정을 쉽게 응징할 수 없는 취약한 도덕적 기반 위에 우리 사회가 서 있다는 점을 모르지 않습니다. 사실 탄핵은 박근혜의 직무정지를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새누리당 일부의 도움을 얻어야 합니다. 그렇게 여야가 합작해서 박근혜를 축출하게 되면 여전히 기업에게 휘둘리는 보수 거대 정당이 분점하는 대한민국 기득권 체계는 온전하게 되고 더 나아가 강고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박근혜가 아니면 김무성, 박지원도 좋다 이랬습니까? 일찌감치 한 정치인이 거론했던 가난해서 못 배워서 더럽고 안 입고 온 꼴 당하는 일이 없는 세상, 즉 사람 사는 세상을 건설하기 위해 박근혜 범죄를 기화로 나선 것 아닙니까? 그저 청산의 대상일 뿐 새누리당이 빠지게 된 것, 또 대의보다는 주도권에 더 관심이 있는 국민의당이 이 대열에서 이탈하게 된 것, 촛불혁명의 선명성을 더 강화시켰다고 봅니다. 참고로 김용민 브리핑이 어제 낮 5시부터 진행 중인 트위터 설문조사 중간 결과 소개합니다. 12월 2일 야권발 탄핵 불발 책임의 가장 큰 몫은 누구에게 있다고 보느냐. 네, 오전 6시 반 현재 5,909표가 모아졌는데요. 1% 심상정, 4% 추미애, 95% 박지원이었습니다. 촛불이 사그라드는 것은 아닐까 염려하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왜곡된 언론 지향이, 또 탐욕적 자본 배분이 촛불의 지속을 바라지 않는다는 점을 알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9년, 아니 이미 자본에게 권력이 넘어간 때부터 수십 년에 이르는 이 질곡을 타파하기 위한 촛불입니다. 여기서 퇴로를 찾을 촛불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걸 확인하실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바로 내일 서울 광화문입니다. 혁명은 생각만큼 쉽게 시작되지 않지만 한번 시작된 혁명은 생각만큼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 서로를 믿읍시다. 시간은 우리 편입니다. 전인권 밴드가 부른 행진, 안 들을 수가 없겠군요. 나의 과거는 어두웠지만 나의 과거는 힘이 들었지만
내가 밝을 순 없겠지. 나의 미래는 때로는 힘이 들겠지. 눈이 내리면 두 팔을 벌릴 거야. 그간 김용민 브리핑에서 소개한 아름다운 재단의 생계형 건강보험 체납자 지원을 위한 캠페인 60일의 건강보험증이 시작된 지 6개월이 됐습니다. 아름다운 재단에서 지금까지 500여 분께서 정기 기부를 시작해 주셨고, 이를 통해서 2017년에도 생계형 체납자 지원 사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라고 전해왔습니다. 아름다운 재단은 김용민 브리핑 청취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건강과 관련한 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 많은, 더 좋은 변화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함께 동참해 주실 분들은 아름다운 재단 홈페이지에서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희는 엄마 아빠와 떨어져 삽니다. 엄마 아빠는 가난해서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 보험료를 영희가 내야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10살 아이에게 체나백을 독촉하는 것은 합법입니다. 영희처럼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60일의 건강보험증 캠페인에 참여해주세요. 당신의 참여가 제도를 바꾸는 시작입니다. 아름다운 재단. 야, 너 홍어 판다 그랬지? 팔지.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우리 엄마 관절염인데? 홍어. 나 숙취는? 홍어. 마누라 다이어트는? 홍어. 큰이모 변비? 홍어. 작은 형 소화불량은? 홍어. 여동생 피부? 홍어. 큰 누나 주름? 홍어. 명절 때 선물은? 홍어라니까. 근데 비싸지? 열라 싸고 열라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네이버 검색창에 알싸한 홍어를 검색하시고 1599-6456.com 혹은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하나 더, 알싸한 홍어는 진공포장 택배 배송 판매하며 직접 개발한 특제 소스를 서비스로 드립니다.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굶고 뛰고 땀 빼고 다 해봤다. 그래봐야 소용없었다. 다이어트는 결국 먹는 게 문제다. 다이어트 전문 쇼핑몰 비타샵에서 수식하지 동결건조 채소 곡물에다 3가지 단백질, 거기에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을 더해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를 추천합니다.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 이걸 어떻게 하는 거죠? 하루 2끼만 맛있고 든든한 비타샵 스무디로 바꿔 드시면 됩니다. 검색창에서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이제부터는 관록의 뉴스 해설가 김용민이 오늘 아침 조간신문을 훑어드립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국민의당이 한마디로 벌집이 됐습니다. 18원 후원금 모금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도 사정이 다르지 않습니다. 20대 국회 새누리당 의원 128명의 휴대전화 번호가 공유되면서 어제 이 국회의원들 폭탄 문자에 시달렸습니다. 중앙일보는 지난달 129명이던 새누리당 의원들을 상대로 물었고 31명으로부터 탄핵 찬성 입장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31명에게 긴급 전화 설문조사를 다시 했더니 31명 가운데 21명이 박근혜가 4월 퇴진을 약속하면 탄핵안 표결 때 반대표를 던지거나 표결에 참여하지 않겠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혹시 새누리 역시 새누리입니다. 만약 박근혜가 대통령직 자진 사퇴를 밝히더라도 이를 선언하는 시점과 실제 퇴임할 때까지 대통령 권한 행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도 중요한 논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선 후퇴로 표현되는 사실상의 직무 정지가 담보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2017년 4월 말에 퇴임한다? 무려 5개월이나 됩니다. 그 사이에 무슨 수작을 부릴까요? 아무도 가늠 못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재명 성남시장의 차기 대권주자 지지율 추이가 심상치 않습니다. 9월 마지막 주 3.8%로 7위였는데 11월 마지막 주 불과 2달 만에 15%를 돌파하며 2위로 올라섰습니다. 그러나 이른바 전문가들은 이 인기가 거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 전문가들 주장이야말로 거품이 끼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청와대가 서창석을 서울대 비영원장에 당선시키려고
경쟁 후보를 탈탈 털어서 몹쓸 사람으로 만들려고 애쓴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서창석의 정체, 또 배후가 궁금해집니다. 어제 하루 대통령 박근혜에 대한 탄핵 소추안 추진 일정이 통째로 흔들렸습니다. 먼저 새누리당이 내년 4월 말 대통령 박근혜의 퇴진, 6월 말 대통령 선거 실시를 당론으로 정했습니다. 야당 공조에는 이상 신호가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오늘 탄핵안 처리를 주장했지만 국민의당이 난색을 표했습니다. 이 사이에 국민의당이 벌집이 됐습니다. 성난 민심에 의해 말입니다. 결국 국민의당은 오늘 탄핵안 발의, 월요일 본회의 표결, 이런 중재안을 내고 여야 동참을 촉구했습니다. 경향신문 보도 내용이었습니다. 한겨레 보도를 보겠습니다. 대통령 박근혜에 대한 탄핵안을 둘러싸고 갈팡질팡하는 정치권에 분노에 찬 응징이 쏟아졌습니다. SNS에는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항의 전화를 하자, 이런 메시지와 함께 새누리당 의원 128명의 휴대전화번호가 공유되고 있습니다. 또한 탄핵안 발의를 놓고 갈짓자 행보를 보이고 있는 국민의당도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의 공식 홈페이지는 접속자가 폭주해 다운되기도 했습니다. 한겨레가 전한 소식입니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국민의당 소속 의원 사무실, 홈페이지 등에는 항의가 폭주했습니다. 민주노총은 국민의당 전북 도당사를 점거하기도 했습니다. 상황이 험악해지자 국민의당은 어제 오후 늦게 의원총회를 열고 다시 입장을 바꿨습니다. 오는 월요일 탄핵을 당론으로 정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정의당에 당장 탄핵안을 발의해서 월요일 본회의에서 표결하자, 이랬습니다. 국민의당 지도부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에 거의 읍소했다고 합니다. 조선일보 보도였습니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대통령 탄핵안 월요일 표결은 안 된다 라면서 거절했습니다. 김무성 전 대표도 월요일 본회의 표결 시도에 응할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앙일보가 긴급 전화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탄핵 찬성 입장을 밝혔던 새누리당 의원 31명한테 말입니다. 21명이 대통령 박근혜가 4월 퇴진을 약속하면 탄핵에 반대하겠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탄핵안이 가결되려면 야권과 무소속 의원 172명 외에 새누리당 의원 28명의 지지가 있어야 하는데 불가능해 보이지요. 현재는 어차피 탄핵은 압박수단, 상징수단이었죠. 새누리당이 빠진다고 크게 낙담할 이유가 없습니다. 새누리가 박근혜와 한 세트가 됐으니 말이지요. 새누리당이 채택한 당론에는 대통령 박근혜의 퇴진 시점만 4월로 정했을 뿐 실제 퇴진할 때까지의 대통령 이선 후퇴에 대한 내용은 담지 않았습니다. 이선 후퇴로 표현되는 사실상의 직무 정지가 담보되지 않는다면 박근혜가 자진 사퇴를 밝히더라도 보여주기식 정치화법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청와대는 지난달까지 현행법상 이선 후퇴라는 용어는 없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한겨레가 보도했습니다. 4월 말까지는 무려 5개월이 남았습니다. 그 사이에 대통령직 수행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글쎄요, 지지율 좀 회복됐다고 판단되면 또 말을 바꾸지 않겠습니까? 대통령 박근혜가 화재로 큰 피해가 발생한 대구 서문시장을 방문했습니다. 대구가 박근혜의 정치적 고향이라면 서문시장은 보금자리 같은 상징적 장소입니다. 정치적 고비 때마다 서문시장을 찾아 상인과 주민들의 환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박근혜의 서문시장 방문은 와해된 콘크리트 지지층을 복원하려는 의도라는 그런 해석이 나옵니다. 중앙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전방위적으로 박근혜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모종의 시나리오에 의해 말입니다. 새누리당이 어제 대통령 박근혜 4월 퇴진, 6월 대선, 이걸 당론으로 정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당 주요 인사들은 6개월 남짓의 대선 준비 기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이 크게 작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당은 현재 대선 주자로 누가 나설지조차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새누리당 의원 총회에서 용인이 지역구인 이우현 의원, 대선이 내년 6월에 치러진다면 우리가 충분히 싸워볼 만하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네, 내년 4월에 퇴진해야 한다. 이 이유가 안정적 국정 운영이라고 했는데, 네,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였습니다. 보수 일간지로 꼽히는 중앙일보의 흥미로운 보도 소개합니다. 새누리당의 당 지지율이 3위로 추락하고 친박, 비박 내분에 휘말리며 파산 수순을 밟고 있는데요. 집권층의 와해와 동시에 보수성을 기치로 내걸었던 각종 정책, 각종 법안도 전면 후퇴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허튼 짓을 하다가도 선거 때가 되면 무작정 종북 딱지를 붙이거나 우리가 남이가 여기에 호소하는 지역주의가 보수의 경쟁력을 스스로 갉아먹었다,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리얼미터가 발표한 차기 대권주자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성남시장이 15.1%로 3위를 차지했습니다.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가 불붙기 시작한 9월 말 조사에서는 3.8%, 7위에 그쳤던 지지율이었는데 두 달 새 4배가량 치솟았습니다. 리서치 뷰가 공표한 11월 말 정기조사에서는 17.2%의 지지율을 얻으며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제치고 2위에 올라섰습니다. 거의 모든 전문가들은 반짝 인기라고 폄하하는데요. 세계일보가 보도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러기에는 이재명 시장의 행보가 상당히 치밀한 전략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부 조정은 있어도 다른 대선 주자처럼 한 자릿수로 떨어지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안철수는 다시 이재명을 엎을 수 없을 것이다. 전 이렇게 전망합니다. 청와대가 서창석 전 대통령 주치의가 서울대 병원장이 되는 과정에 개입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서울대 병원 관계자는 청와대가 서창석의 경쟁자들을 견제하기 위해 기존에 하지 않았던 인사검증을 과도하게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한 선거 날짜와 일정 공개도 제대로 안 했다고 합니다. 서창석 당선, 그 배후에 박근혜가 있었네요. 서로 음흉한 거래가 있었는지 궁금해집니다. 경향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대통령 박근혜가 청와대 관저 안에 위치한 일명 파우더룸에서 주사제 처방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비선진료 의혹을 받은 대통령 자문의 김상만 씨가 동아일보 취재팀에 이런 내용을 밝혔다고 합니다. 또한 주사제 투약은 간호장교 조모 씨가 직접 했다고 합니다. 간호장교 조모 씨,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 의무실에 근무했었죠. 조모 씨는 여러 의혹에 대해 부인 일색의 인터뷰를 했습니다. 믿을 수가 있어야 말이죠. 미국 장사랑! 구렁이똥 이뻤다. 장이 살아야 내 몸이 산다.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미궁 장사랑. 지금 검색창에 미궁 장사랑을 검색하세요. 정권교체를 함께 염원하는 판촉물 쇼핑몰 네피알. 기념품, 답례품, 기왕이면 네피알로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하세요. 카카오톡 아이디는 네피알. 일산 라페스타에 있는 풍무 양고기, 즉석에서 숯불에 구워먹는 양갈비하고 양꼬치, 이거 맛보시면 다른 걸 찾지 않아요. 못하니요 시방, 빨리 예약들 안 하고 031-902-9292. 수아비스랩닷컴에서 12월 15일 베이비 전용 제품을 출시합니다. 수아비스 화장품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베이비 제품 체험단 참여 이벤트를 클릭해주세요. 민감성, 아토피성 피부에도 효과적인
수아비스 베이비 제품을 보내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국 16개 시도교육청과 무관한 2016학년도 뉴스 듣기 능력평가를 시작하겠습니다. 가정이나 사무실 차량 안에 계시는 애청자 여러분께서는 팟캐스트의 음량을 알맞게 조절해 주시고 답안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는 한 번씩만 들려드리니 잘 듣고 지시에 따라 물음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대화를 듣고 남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여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카카, 큰일 났습니다. 뭐가 또 큰일 났어요? 박지원이 결국 탄핵 안 하기로 했다고 합니까? 하여간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 편이 돼주니까 예쁘지 않을 수가 없어. 그게 아닙니다. 박지원은 물론 국민의당 의원들이 용단 폭격을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5일 월요일에 탄핵 표결을 하기로 했습니다. 뭐? 그깟 촛불 폭도들한테 밀려서 탄핵 표결을 하기로 했다고? 그래, 비박은? 저희는 오는 9일 다음 주 금요일에는 하겠다고. 사람이 찾아가지 않았나? 국정에 협조하지 않으면 재미없을 거다. 이런 얘기를 했을 텐데 말이야. 왜? 못 만났어? 아이고, 그게 왜 그렇게 민망한 표정을 짓지? 그니까 우리 서로 윈윈 하자고. 응? 내가 지금 안 그만둔 게 아니잖아. 카카, 그럼 4월에는 정말 그만두실 겁니까? 그만둘 거라고 몇 번이나 얘기를 해. 혹시 뻥은 아니시고요? 당연히 뻥이지. 야, 4월엔 꽃 구경 가야지. 뭐 또 정치에 관심을 두려고 해. 꽃송이가 피었구나. 그래, 그렇게 맞나? 카카, 뭘 하실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사실 그 담화문도 새누리당 의원들한테나 먹혔지 누가 거기에 호응했습니까? 아니, 우리 아빠 집 불탔는데도 지지층 결집이 안 되나? 카카, 제발 좀 정신 차리십시오. 국민들이 아메바입니까? 지금 국민들은 21세기 국민들입니다. 속반이 보이는 시대착오적인 지지율 억지로 올리기 행보로 국민을 농락해서 반발만 사자. 씨팔 새끼, 내가 18년 동안 사심없이 국민을 섬겼는데 농락? 카카, 내일도 촛불이 켜질 텐데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즉 집시법에 따르면 청와대 여기로부터 100m 밖에서 시위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로부터 100m 이내의 집회는 안 된다, 이 말인데 여기가 어딘지 아십니까? 알지. 1번 청와대 서별관, 2번 청와대 관저, 3번 청와대 집무실, 4번 청와대 의무실, 5번 청와대 체력 단련실. 수고하셨습니다. 수험생 여러분은 팟빵 게시판에 정답과 이메일 주소, 사연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당첨자는 다음 정규방송일 2부 마무리 부분에 발표합니다. 이상으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과 무관한 뉴스 듣기 능력평가를 모두 마칩니다. 자기야, 매트리스 고르기 너무 힘들어. 대한민국 최초 매트리스 멀티샵 매트리스엠 몰라? 전세계 최고 브랜드 정품만 취급해. 매트리스 살 때는 꼭 매트리스엠으로 오세요. She never ever quits. 中国
不能缺席。 Der Holocaust für Deutschland. 歴史家に任せるべきだろうというのが私の考え方。Ma senti, col dolore umano non si può essere neutrali. 국제뉴스의 맥. 한반도와 국제 문제를 전문적으로 취재하는 황준호 기자 만나겠습니다. 황 기자님.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UN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 제재를 결의했는데 어떻게 그 후속 상황이 있습니까? 예, 뭐 하루밖에 안 지났기 때문에 조금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일단 묘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 미국이 주도해서 북한을 제재한 거니까 뭐 북한이 강하게 반발하는 게 상식이죠. 예. 1차적으로는 미국을 향해서 그리고 제재에 결국 동의해준 중국을 향해서 막 막말을 퍼부어야 되는데 그런데 북한은 아직까지는 특별한 반응이 없고 물론 뭐 오늘 내일 중으로 공식 반응이 나올 수는 있지만 어쨌든 아직까지는 조용하고 엉뚱하게도 한국과 중국이 대립하는 그런 형세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한국과 중국이 어떤 맥락에서 대립을 하는 겁니까? 예, 한국은 오늘 UN 제재와하고 별도로 우리만 하는 독자 제재안을 발표합니다. 예. 근데 그 중에 최초로 중국 본토에 있는 중국 기업을 제재하는 조치가 들어갑니다. 그런가 하면 중국은 안보리 제재를 철저히 지키겠다 이런 약속을 하면서도 한국의 사드 배치 문제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예. 주변국에서 긴장고조 행위를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중국은 사드 부지를 제공한 롯데그룹의 중국 내 계열사들 이런 회사들을 전방위로 압박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었군요. 실제로도 오늘 조간 신문들 보면은 이 롯데에 대한 중국의 제재가 본격화되었다 이런 보도가 많았는데, 자, 이 롯데 압박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그 파급력 파장은 얼마나 될지 한번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중국의 환경국, 세무국, 소방국, 위생국 이런 감독기관들이 지금 총동원돼가지고 예. 중국에 있는 10여 개 롯데 계열사들을 탈탈 털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하이에 있는 롯데 중국 본부에 대해서는 시 차원의 세무조사가 얼마 전부터 실시되고 있습니다. 예. 또 스촨성 청두, 야오닝성 선양 이런 데에 있는 롯데 백화점도 지난 화요일에 불시에 소방점검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중 한국대사관은 롯데에 대해서 소방, 위생, 세무 등등 다방면에 걸친 동시다발적인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라고 확인까지 해줬습니다. 이건 뭐 누가 봐도 사드 때문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뭐 중국 당국은 당연히 왜 이렇게 하는 건지 설명을 안 하지만 뭐 굳이 설명 안 해도 이건 뭐 뻔한 내용입니다. 예. 요즘 중국 언론들이 사드 비판을 더 많이 또 더 강하게 하고 있고 어제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사드 배치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재차 강조한 것을 보면은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롯데만의 불이익이 아닐 것 같다는 점에서 우리 기업들 전체가 떨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사드하고 직접 관련이 없어도 한국 정부가 사드 배치를 강행한다는 그 이유 때문에 불이익을 받고 있는 한국 기업들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삼성 SDI하고 LG화학 같은 데는 그 중국 내 배터리 인증 시험 이거를 지금 계속 몇 달째 못 받고 있고요. 또 한류 연예인들 제재받고 있고 그리고 CJ 같은 한류 엔터테인먼트 기업들 여기는 금한령, 한류 금지령 때문에 지금 꽁꽁 묶여 있습니다. 예.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시진핑 주석이 중국의 문화예술가들을 향해서 중국 문화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창조적인 작품을 만들어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는 보도가 바로 어제 나왔기 때문에 예. 이거 역시 한류 규제가 더 광범위하게 나오려는 조짐이 아니냐 이렇게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사드 때문에 한국을 압박하는 것과 UN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채택 연관관계를 찾아볼 수 있을까요? 예, 아무래도 북한에다가 뭔가를 좀 보여주기 위한 시도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너희들이 핵실험을 했으니까 중국이 안보리 제재를 끝까지 반대할 수는 없었지만 그 수위를 최대한 낮춰서 동의했고 대신에 남한에 대해서 그것 못지않게 밀어붙이겠다. 이런 메시지를 중국이 북한한테 주는 것 같습니다. 이래서 북한이 침묵하는 건가 싶기도 한데, 자, 한국 정부가 중국 기업을 처음으로 제재한다.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는 중국의 단둥 흥샹 실업발전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예. 지난 9월에 미국이 제재를 했던 회사인데요.
한국 정부도 거기를 제재하겠다라는 발표를 오늘 할 예정입니다. 홍샹 측하고 한국 국민 간의 금융 거래가 있다면 그건 금지가 되고 또 홍샹 법인과 관계자들의 한국 내 자산 이런 것들도 있다면 동결됩니다. 미국이 3개월 전에 먼저 제재한 기업을 이번에 우리가 선택한 것은 충격을 어쨌든 최대한 줄여보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렇지만 중국이 당시에 미국에 대해서는 겉으로 조용했었지만 이번에 한국에 대해서는 반대로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지금 이 박근혜 식물정부가 과연 감당할 준비가 돼서 이렇게 하는 건지 심히 의문입니다. 예, 중국 기업 제재 효과가 예상됩니까? 효과 없고요. 상징성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홍샹 기업이 이미 중국 당국으로부터도 수사를 받고 있고 혹시 한국 측하고 금융거래가 일부 과거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미국의 제재에 의해서 이미 거래가 막혀 있을 게 뻔하기 때문에 한국이 뭐 새로 나선다고 해서 아플 이유가 없습니다. 예. 그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오늘 정부는 북한의 최고 실세 최룡해하고 황병서를 개인 자격으로 제재 명단에 올린다라고 하는데 그것 역시 상징적인 의미밖에 없습니다. 지금 남북 교류가 제로 상태이기 때문에 뭐 북한을 아프게 할 수 있는 수단 역시 제로 상태입니다. 안보리 제재가 중국의 대남 제재로 바뀌는 그런 모양새군요. 뭐 북한도 물론 제재를 받으니까 아프겠죠. 근데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은 북한 같은 경우는 연간 약 1조 원 정도의 제재 효과를 받습니다. 예. 그렇지만 중국이 우리 기업들을 괴롭히는 것 이것을 돈으로 따진다면 뭐 정확한 계산은 하기 힘들겠지만 어쨌든 그 1조 원보다는 훨씬 더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있습니다. 예. 거래 규모도 훨씬 크고 또 중국이 우리 기업을 제재할 수단이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예. 예를 들어 지난 2월에 개성공단을 폐쇄했던 게 거기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을 벌주는 그런 자해 조치가 됐듯이 이런 대북 제재의 여파가 중국에 나간 우리 기업들을 벌주는 그런 헛발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 국제 뉴스 하나만 더 짚어보죠. 일본 후쿠시마 원전의 사고 처리 총 비용이 200조 이상 든다. 이런 계산이 나왔군요. 예, 일본 정부가 추산한 것을 어제 NHK 방송이 보도했는데요. 예. 원자로 폐쇄에 드는 비용만 원래 도쿄전력에서는 우리 돈으로 한 20조 원 정도 들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일본 정부는 그것보다 4배가 많은 82조 원이 들 걸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또 거기에다가 배상 비용 80조 원, 또 오염물질 제거에 드는 비용 40조 원 이런 것들이 추가로 들어가지고 총 202조 원이 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예, 아이고 대단한데. 그런데 그 핵발전이 싸다 이런 이야기를 핵마피아들은 주장해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천문학적 비용이 들어갈 수도 있다. 이런 것을 다시 한번 또 증명하게 되는군요. 예, 그리고 이게 결국은 다 소비자들이 내야 되는 돈입니다. 일본 정부는 손해배상 비용을 일단 정부가 우선 부담을 하고 나중에 도쿄전력에 청구한다. 그리고 또 다른 전력회사들한테도 일부 부담하도록 한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 결국 그 부담은 전체 전기 이용자들한테 흘러간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후쿠시마 원전 사고 목격하면서 정말 이게 무서운 거구나라고 생각했다가 이 5년 시간이 지나면서 기억이 조금씩 지워지고 있는데 이런 뉴스를 보고 다시 한번 자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물론 그 사고 처리 아직도 진행 중이고 언제 마무리될지 기약이 없는 상황입니다. 계속 지금 방사능이 누출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그렇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황준호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야, 딴지마켓 좀 봐봐. 이담채 김치 게시판 지금 보고 있어? 왜요? 뭐가 문제 있나요? 야, 어떻게 하나같이 맛있다, 예술이다, 감탄했다, 물건이다, 또 재주문했다 이런 글만 올라올 수 있지? 이거 공작의 냄새가 나지 않아?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 이담채 김치 게시판에 작전 세력이 개입한 거 아닐까요? 그럴 리가요. 이담채 김치는 맛있는 김치 말고는 따로 자랑할 게 없습니다. 드셔보시고 판단하세요. 포털 사이트에서 이담채 김치. 주문 전화는 1544-4586. 1544-4586. 그리하여 이 가을 나는 새싹 땅콩차를 마십니다. 그리하여 나는 마음이 놓입니다. 그리하여
그리하야 새로운 세상을 만납니다. 그리하야 새싹 땅콩차. 새싹 땅콩차 어느덧 여러 곳에서 판매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새싹 땅콩차는 전창걸닷컴에서 구매하시죠. 전화문의 070-8635-1288 070-8635-1288. 공화국 참치논평 구이동 대양 참치를 맛보지 못한 국민 여러분은 진정한 참치 맛을 보기 위한 강도 높은 중대 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곧장 구이동으로 달려오시기 바란다. 참치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분도 구이동 대양 참치에 오시면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포악무도한 폭식 행위를 자행할 것이다. 구이동 대양 참치. 월요일 참치데이 이벤트, 화요일 참치머리 서비스로 함께합니다. 주차장 걱정 마시고요. 대중교통은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2번 출구에서 5분 거리입니다. 대양 참치 구의정 02-455-8087. 하루 두 차례 대한민국과 지구촌의 오늘을 정직하게 비춰드립니다. 권력이 진실을 압도하는 세상. 김용민 브리핑은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겠습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와 함께하는 경제의 속살. 이완배 기자 만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아유, 이완배 기자님 지금 특별한 곳에 계신다고요? 예, 아주 안락하게 쉴 수 있는 고속도로 휴게소에 있습니다. 요새 강연을 많이 다니셔가지고. 아니요, 뭐 하여튼 우연히 날이 그렇게 겹쳤습니다. 예, 네. 괴산 휴게소에서 지금 차 안에서 경제의 속살 진행해 주시는데, 자, 이제 5일 남았습니다. 5일 남았다 하면 우리 재벌 회장님들 이제 출두하시는 날로부터 이제 5일 남았는데, 자, 시민단체가 집중행동에 돌입했군요. 예, 제가 어제도 소개를 해드렸지만 오늘부터 어쩌면 조금 자주 종종 이 재벌 총수 관련 청문회 소식을 전해드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6일 청문회가 시작이 되죠. 그래서 이제 방송을 들으시는 날 기준으로는 4일이 남았고요. 시민단체가 집중행동에 돌입한 어제 기준으로 D-5일이라고 말하면서 진짜 몸통은 재벌, 시민단체 집중행동 돌입, 이게 어제 시작이 됐습니다. 예. 이 뉴스를 조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이름이 굉장히 긴데요.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공범 재벌 총수 구속 전경련 해체 특별위원회라는 긴 이름의 단체가 어제 출범을 했습니다. 줄여서 재벌 구속 특위가 됐고요. 이게 이제 지금 모든 집회를 주도하고 있는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 행동의 산하기구로 세워졌습니다. 쟁쟁한 단체들이 참여합니다. 참여연대, 민주노총, 재벌 사내 유보금 환수운동본부, 이런 단체들이 20여 개가 지금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 어제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그리고 재벌 총수 구속, 전경련 해체, 집중행동기간, 이 세 가지를 선포를 했습니다. 일정을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요. 오늘이죠. 박근혜 재벌 게이트에 죽어가는 사람들의 외침이라는 것을 주제로 조선하청 노동자들이 서울 시내에 행진을 하세요. 그리고 광화문 관광 촛불 집회를 진행하실 예정이고요. 3일이죠. 이날이 이제 빅데이입니다. 토요일인데 광화문 광장에서 재벌 총수 구속 전경련 해체를 위한 재벌 범죄 엑스포를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엑스포까지. 네. 그리고 박람회에서는 박근혜 정부가 4년 동안 재벌 총수들하고 연쇄회동한 것을 비판하고 또 재벌 특혜 이익, 노동자 민중 고통, 이런 것들을 다양한 각도로 조명을 한다고 해요. 그리고 하루 쉬고 5일 전경련을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재벌 항의 행동을 이어갈 거고요. 청문회가 시작되는 6일에는 이 주제 이름이 재밌는데요. 국회 안의 의원님들, 재벌이 두렵다면 정계를 떠나시오 라는 주제로 국회 앞에서 농성하고 촛불 집회를 벌일 예정입니다. 그리고 어제도 잠깐 소개를 드렸지만 6일 열리는 이 국정조사 청문회에서요,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제 재벌들이 줄줄이 지금 출석을 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재용 부회장부터 시작을 해서 9명이 전부 출석을 하는데요. 이게 1988년 5공화국 청문회 이후에 가장 큰 규모라고 하더라고요. TV 생중계가 지금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그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를 보면서, 약간 좀 여담이지만 생각이 난 올해 초에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1월 달에 벌어진 사건인데요. 이 사건이 너무너무 기자로서 의아해서 제가 이제 경제부 기자여서 그런지는 몰라도요. 저는 이게 우주의 기운 뭐 운운했던 것보다 저는 더 웃겼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은요. 이 사건이 도대체 왜 이런 황당한 사건이 발생을 했고 이걸 누가 기획했고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몸통이 누구고 재벌이 왜 이 사악한 연극의 주연인지 이제 저한테는 명확해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사건이었냐면 올해 1월에 있었던 민생구하기 1000만 명 서명운동이라는 겁니다. 1월에 있었는데 제가 이때 이걸 보고 얼마나 어이가 없어 했냐면 그 당시 기사를 쓴 걸 찾아보니까 첫 문장을 제가 이렇게 썼더라고요. 한번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예. 대한상공회의소가 주도하고 재벌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민생구하기 1000만 명 서명운동을 벌인다기에 처음에는 민생이 이민생이나 김민생 같은 어느 재벌 3세 이름인 줄 알았다. 그러니까 저렇게 열심히 구하려는 거겠지라는 생각에 검색을 해봤는데 한국의 재벌 3세 중에는 민생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가 없다. 그렇다면 이들이 구하겠다는 그 민생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민생, 즉 우리 국민들의 생활과 생계를 뜻한다는 말인가? 그럴 리가 없다면 아무리 고개를 저어도 현실은 바뀌지 않는다. 그렇다. 재벌들과 정부는 지금 분명히 쉬운 해고를 필두로 한 노동학법들을 진짜로 민생구하기라고 우기는 것이다. 이게 이제 제가 썼던 문장입니다. 기억을 되살려보면 이게 제가 쓸 때 정말 얼마나 어이가 없으면 이런 문장을 썼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제가 진짜 웃기려고 썼었던 게 아니었어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쓴 겁니다. 쉬운 해고하고 노동학법이 민생구하기다라는 논리로 연결시키는데 어디서 이런 발상이 나올까가 아마 당시 제 궁금증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아마 두 번째 궁금증은 이런 거였어요. 민생구하기를 한답시고요. 대통령이 길거리에서 서명을 한 겁니다. 당시에 그 사진을 보면 박근혜가 1월 18일에요. 경기도 판교까지 갑니다. 그래서 민생구하기 입법 촉구 1000만 서명운동 행사장에 파란색 코트를 입고 서명을 하는 사진이 있습니다. 그 뒤에 이제 당시 두산그룹 회장이었고 대한상의 회장인 박용성이 환하게 웃고 있어요. 예, 어느 나라 집권자가 자기가 정책 집행권자인데 길거리에서 정책을 위반한다고 서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 야당이 자기를 탄압한다고 주장을 하면서요. 이게 너무너무나 황당한 코스프레를 한 건데 저는 이 장면이 너무 비논리적이어서 정말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근데 더 황당했던 건 재벌들이 당시에 이 황당한 장면을 연출한 다음에 밀어붙이면서요. 각 기업 본사에 이제 서명 부스를 줄줄이 설치를 하죠. 그래서 제가 근무하는 민중의 소리 사무실이 안국동에 있는데 제가 주로 종로에서 내려서 걸어서 이제 안국역까지 가는데요. 낙원상가를 지난 다음에 안국역까지 거리가 한 300m 정도 됩니다. 근데 여기에만 서명 부스가 4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부 무슨 우파 시민단체들 이름을 걸고 그 지역에 이제 노인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근데 그걸 노린 건지 하여튼 300m 되는 골목에 서명 부스가 4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발표를 보면 서명을 받은 인원이 30만 명이 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도 웃겼던 게 각 재벌 그룹들이 전부 다 각사 본사에 서명 부스를 설치를 한 다음에 사장이나 회장들이 쪼르르 내려와서 먼저 서명을 합니다. 그러면 사장이나 회장이 먼저 서명을 하는데 어느 회사 직원들이 간이 커서 서명을 안 하겠습니까? 그 당시에 이 제일 웃겼던 곳이 LG그룹인데 LG그룹은 무슨 짓을 했냐면 온라인 서명을 했었거든요, 그때. 근데 직원들한테 온라인 서명을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친절하게 안내했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이걸 강요한 거 아니냐 물어봤더니 대답이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서명운동에 참여하도록 독려하기로 했다. 이렇게 밝혔었어요. 네,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라고 독려를 한다는 거죠. 예. 이제 한글이 안 되는 사람들인 겁니다. 예. 그때 좀 웃겼었던 일화를 하나 더 설명을 드리면 무한정 중복 서명이 가능했거든요. 한 사람이면 100건, 10건 서명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예. 노리꾼들이 그때 서명을 계속 반복해서 하시면서 서명 이름으로 아베, 배트맨, 어벤져스 이런 이름으로 서명을 하셨고요. 박근혜라는 이름으로 서명이 1000명이 넘었었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이제 비꼴려고 그렇게 서명을 한 거죠. 네. 자, 그런데 이 황당한 일이요. 벌어진 시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1월이었거든요. 그런데 지난해 7월에 대기업 총수 7명하고 박근혜하고 비공개 면담을 하고요. 연말까지 재단을 통해서 수백억을 모금을 합니다. 그리고 그 연말이 지난 다음에 2016년 1월 13일에요.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경제활성화법과 노동개혁사법을 1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를 해달라고 촉구를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날 1월 13일에요.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는 이날 짜고 친 것처럼 정경련하고 대한상의가 민생구하기 입법촉구 국민운동본부를 발족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담화를 하는 날에 이미 재계는 알고 있었던 거죠. 알고 있지 않으면 이게 같은 날이 발생을 하는 게 불가능하니까요. 그리고 박근혜가 1월 말에 파란 코트를 휘날리면서 거리에서 서명을 한 다음에 2월에 4대 그룹 총수들하고 또 독대를 합니다. 대통령이 길거리에서 서명을 하는 이 비상식적인 장면이 과연 이 독대하고 관련이 없었겠냐는 거죠. 없었다면 그게 더 웃긴 거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 황당한 쇼를 생각을 해보면 이것도 저는 기획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근혜가 이제 길거리에서 재벌들 위해서 서명하는 쇼 한번 하고요. 2월에 한 명 한 명씩 불러내는 거죠. 그리고 자 돈 내놔 했을 가능성이 너무 높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어떻게 대통령이 길거리에서 서명을 하는 황당한 쇼가 나올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 돌이켜보면은요. 재벌들이 다 합쳐서 1,000억 원 정도 냈다는 건데요. 그간의 몇 년 동안 비정상적인 역사들을 보면 재벌들이 낸 1,000억 원은 진짜 푼돈이었던 겁니다. 박근혜 최순실한테 1,000억 원 쥐어주고 얼마나 많은 걸 얻으려 했는지가 이제 낱낱이 드러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번에 시민운동 단체들이 만든 여러 그 아젠다 중에 재벌이 공범이다 또는 그걸 넘어서 재벌이 몸통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100% 옳다고 생각을 하는 쪽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물론 한국 시스템이 정치 과잉 구조여서 박근혜 퇴진을 제일 중요한 이슈로 삼아야 되고요. 그것도 맞고요. 하지만 저는 6일부터 벌어지는 청문회도 박근혜 퇴진 못지않게라고 하긴 그렇지만 하여튼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최순실이 다리를 놓고 박근혜가 한 쇼라고 하더라도요. 도대체 이 쇼를 근본적으로 기획한 사람이 누구고요. 재벌은 그 속에서 어떤 짓을 했고요. 감히 노동자들의 삶을 구렁텅이로 몰아내는 저 4대 악법을 민생구하기라고 포장을 했는지 이게 누구의 작품인지 저는 밝혀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방송 들으시는 저희 청취자분들께서도 재벌 청문회와 어제 결성된 재벌 구속 특위 활동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참 할 일이 많습니다. 한국의 시민으로 살기가 되게 피곤한 겁니다. 싸워야 할 상대가 너무 많고요. 박근혜도 퇴진시켜야 하지만 또 재벌에게 또 끊임없는 관심과 견제를 해야 되는 거고요. 하지만 싸우지 않으면은 이길 수가 없으니까요. 싸우면은 이길 수 있는 거고요. 박근혜 퇴진을 최우선으로 하되 재벌들의 기득권 해체 싸움이 끝나지 않게 함께 싸워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제 그게 끝나면 언론개혁, 이런 한국 사회의 오랜 적폐들을 일수하는 데까지 이번 시민혁명이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예. 이 세상에 박근혜는 한 명밖에 없겠지만 박근혜하고 비슷한 양태의 사람들은 꽤 많을 텐데 저는 그들이 바로 재벌 2세, 3세가 아닌가 싶어요. 맞습니다. 그렇죠. 예. 똑같은 과정을 거쳐왔고요. 예. 이 특혜로 범벅이 된 인생 아닙니까? 네, 그렇죠. 전혀 낮은 자, 약한 자의 공감이 안 되는 이런 자들. 이게 바로 그 재벌 2세, 3세인데 아니 이 자들이 이 권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거. 이걸 왜 문제 안 삼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 박정희가 아버지란 이유로 박근혜가 대통령이 된 거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열분을 내고 있습니까? 그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재벌 회장이라고 아무 능력도 검증하지 않고 이런 재벌 회사의 소유권을 또 경영권을 그대로 대물림 받는 거 이게 과연 온당한 일인가? 전혀 온당하지 않죠. 심지어 그 권력은 임기도 없습니다. 깝깝한 일이죠. 글쎄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줄 테니 맨 맞아라. 이런 인간성을 탈착한 이런 자들이 말이죠. 제2의 박근혜, 제3의 박근혜 아닙니까? 정말입니다. 네. 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이 재벌개혁 없는 정치교체 이거는 무의미한 얘기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자, 어제 기가 막혔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국민의당의 한심한 좌고 우면이었습니다. 이완배 기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예, 이걸 제가 정치 감각이 너무 없어서 무슨 정치적인 의견은 드릴 수가 없고요. 이게 이제 결국은 지금 저희가 녹음을 하는 시간이 12시 자정을 향해 가는데 결국은 뭐 2일은 안 됐다, 9일로 갔다 했다가 뭐 5일로 시도한다 지금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있는 거죠. 지금 시간 기준으로는요. 그런데 저는 뭐 정치에 대해서 언급할 능력은 없는데요. 제가 경제 계급적인 관점에서 제가 생각하는 국민의당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좀 드려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사실 제가 1년 가까이 방송을 하면서 제가 물론 경제기자라는 측면도 있었지만 진보정당이나 아니면은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언급을 했는데 국민의당에 대해서는 현저하게 언급을 안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제가 이걸 안 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안 했냐면 정치기자가 아닌 경제기자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국민의당은 언급하기가 굉장히 불가능한 정당이었기 때문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진보정당을 언급을 할 때는요. 계급성이 뚜렷한 정당입니다. 그래서 진보정당이 지지하는 혹은 진보정당이 지향하는 계급의 관점에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경제기자로서도요. 또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도 그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계급에 비해서 더불어민주당의 계급성이 다소 부족하다는 차원에서 제가 언급을 하거나 아니면은 지지 계급의 정체성에 맞는 활동을 잘 하면 그거는 잘 했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급성과 대비해서 정당에 대해서 언급이 가능한데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요. 저는 도대체 저 정당이 어느 계급의 지지를 기반으로 형성된 정당인지 해석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의 존재를 인정해야 한다고 저는 믿고요. 그리고 저같이 피지배계급의 편에 정당에 서야 한다고 믿는 시민에게는 국민의당은 없는 정당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고려의 대상이 아닌 정당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지금 표현이 조금 어색할 수도 있는데요.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이 이끌었던 야당이 호남의 지지를 기반으로 했다거나요. 또 노무현 대통령도 호남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거나 할 때 그때 그 호남은 제가 정치적인 건 모르겠습니다. 근데 경제 계급적으로만 보면 호남의 지지를 받았다 해서 호남이라는 지역보다도 저는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을 하는 쪽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당들은 그 정치인들은 피지배 계급의 지지를 구축을 했고요. 그들의 지지를 받았는데 그게 호남하고 섞인 거죠. 왜냐하면 박정희 집권 이래 수십 년 동안 호남은 차별의 제일 대상이었고 피지배 계급의 상징이었었던 겁니다. 그리고 지배계급과 가장 열렬히 싸운 투쟁의 본산이었거든요. 그런데 지난번 총선 때 국민의당이 호남의 지지를 얻고 대거 국회의원을 양산했다. 근데 저는 그때 저게 뭐지? 그러니까 저 지지를 피지배 계급의 계급성에 의한 지지라고 볼 수 있을까? 저는 이게 안 맞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 당을 주도했던 안철수 대표도 그렇고 국민의당 스스로가요. 자기들이 지배계급과 싸우자를 모토로 정치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외연확장, 중도층 공략, 뭐 제3지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경제계급적 관점에서 보면 너무너무나 모호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어느 계급을 기반으로 하는지를 설명을 할 수 없는 정치 세력이었다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 저한테는 의미가 없었던 거죠. 제가 분석을 할 이유도 없고요. 근데 제가 이제 계급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 계급이라는 단어는요. 저는 특히 이제 신자유주의가 끝물로 접어드는 이 자본주의의 혼란한 시대예요. 저는 정말 중요한 키워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그 사회를 분석하는 중요한 틀에 계급을 대신해서 등장을 했던 단어가 층이거든요. 층, 예. 뭐 중산층, 중도층 이런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아니고요. 지금은요. 그게 먹힐 때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이야말로 한국 사회의 자본주의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한국이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으로 나누어 있다라는 걸 인정하지 않으면 저는 분석을 못한다고 생각을 하는 쪽입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섣불리 설명을 드리면 그 전통적인 계급론에서는 그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지배계급은 자본을 소유한 사람들, 이걸 좀 뭐 유식한 말로 하면 생산수단을 소유한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자본가 계급 이렇게 나누고요. 반대로는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못해서 노동력을 팔지 않으면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노동자 계급
이렇게 구분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서구 사회에서 복지 정책들이 도입이 되면서 많이 깨져요. 그래서 너는 자본가 계급, 나는 탄압받는 노동자 계급, 이렇게 구분하기가 좀 힘들어졌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요때는 층이라는 말이 분석 틀이 되죠. 지식인 계층, 중산층, 뭐 이런 식으로요. 계급이 아니라 층으로 불리는 사람들이 등장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한 신자유주의 30몇 년을 거치고 나니까 저는 다 깨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한국 사회에서 중산층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조선일보가 과거에 보도를 한 걸 따르면 55세의 노인분들이, 은퇴를 하신 분들이 중산층 노인을 분석을 해서 10년 뒤를 살펴보니까 15%가 극빈층으로 전락한다는 겁니다. 65세의 극빈층으로 전락한다는 건 한국은 OECD 노인 자살률 1위 국가입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멀쩡했던 중산층이 65세가 되면 100명 중에 15명이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중산층이 유지가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까? 원래 계급이라는 건 영속성을 지녀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세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계급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산층은 세습이 안 됩니다. 한국 사회에서요. 내가 지금 중산층인데 내 자식도 중산층으로 다 살 확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니 그걸 떠나서요. 내가 중산층인데 내가 나이 70이 넘어서도 중산층으로 살아남을 확률이 얼마나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한국의 중산층이 완전히 붕괴된 상태라고 보거든요. 예. 이게 세습이 되거나 일정 시간이 보장되는 영속성을 가질 확률은 너무너무 낮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하나의 독자적인 계급으로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만 해도요, 개인적으로요. 제가 중산층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리고 솔직히 이런 사회가 계속 지속된다면 제가 70이 넘었을 때 중산층일 자신이 조금도 없어요. 심지어 우리 자식들이 중산층일 확률은 더더욱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말은 결국 한 신자유주의가 36년 거쳐오면서요. 자본주의가 극단적인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으로는 아니었다는 뜻인 겁니다. 중간이 없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한국 사회를 누군가가 피지배계급을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을 하면 이제 우리 내부에서요. 지배계급 내부에서 노동자, 농민, 자영업자, 중산층 이걸 구분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99%의 피지배급을 쪼개서 이 사람은 중산층이지 너는 빈곤층이지 이런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조금의 차이는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피지배계급이라는 엄혹한 굴레에서 도저히 못 빠져나오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이걸 인정을 하면은요. 한국 사회가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이 명확히 나뉘는 사회라는 걸 인정을 하면 저는 애초부터 중도지향성이라는 말이 애초부터 성립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쪽이에요. 그러니까 지배 피지배 관계라는 게 그런 겁니다. 지배계급이 압도적인 힘의 우위로요. 피지배계급을 착취하는 시스템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헤비급하고 플라이급하고 싸우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서 나는 중도야. 중도지향적이야. 그래서 나는 공정하게 지켜볼래. 예. 나는 지배하고 피지배하고 막 싸우는 이런 극단적인 사회를 증오해.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예.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거지만 센 놈하고 약한 사람하고 길거리에서 붙었는데 그걸 중립이라고 지켜보는 건 중도가 아닌 겁니다. 힘센 놈이 힘 약한 놈을 두들겨 패는 걸 용인하는 거죠. 결국 지배계급 편이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국민의당이 말하는 중도 성향, 제3시대 이런 이야기를 바라보는 시각이요. 딱 이런 겁니다. 피지배계급은 피를 빨리고 있는데 진짜 중도 같은 소리하고 자빠져 있네. 저는 그런 생각이 사실 들어요. 이게 정치 이야기를 빼고 말씀을 드리면은요. 촛불을 든 시민들의 직업이 뭐건요? 어떤 분들이시거든요. 그분들은 피지배계급이라는 계급적 동질성이 있는 겁니다. 이게 80년대까지만 해도 달라요. 80년대까지만 해도 이 사회를 보면 노동자 계급하고 자영업자하고 묻기가 좀 애매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영업자들은 엄연히 자본을 가지고 있고요. 자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한번 보십시오.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지만 40대 자영업자 한 달 평균 소득이 통계청 통계로 97만 원이랍니다. 이런 분들을 자본을 가진 사장님, 자본가 계급 이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분들이 이렇게 사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영업자 계급이 이렇게 압도적으로 몰락한 이유가요. 첫째, 골목마다 재벌들이 밀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지배계급에 착취를 당하는 거예요. 둘째, 만약에 프랜차이즈의 피해를 안 보는 자영업자분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벌들이 노동자들을 막 사정없이 해고로 내보니까 직장화를 잃은 노동자들이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장사하는 거죠.
결국은 자영업이 과잉 경쟁으로 내몰립니다. 이러니까 프랜차이즈 피해를 안 보더라도 무슨 장사를 하건 생계 유지가 안 되는 겁니다. 그 자영업자의 몰락의 원인은 딱 하나예요. 재벌과 지배계급이 착취하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촛불 시민들의 가슴에 무슨 직업이 뭐고 중산층이고 뭐 이런 말 다 필요 없이 우리 가슴에는 딱 하나의 딱지가 붙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명패가요. 우리는 피지배계급인 겁니다. 그리고 이걸 부인해서는 안 돼요. 이걸 긍정하고 나면 누구하고 싸울 것인지 어떻게 싸울 것인지가 분명해집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한국의 정치 세력 중에 이게 제일 안 되는 세력이 제 생각입니다만 국민의당이에요. 네. 저 당을 보면 누구랑 싸우겠다는 건지를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냉정하게 말씀드리면은요. 피지배 계급에게는 안타깝게도요. 타협의 여지라는 게 없습니다. 고대 노예 시절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피지배 계급이 노예입니다. 노예의 삶을 개선하자. 예, 이걸 가지고 노예 주인하고 어떻게 타협을 합니까? 노예가 풀려나는 것 외에 자유인이 되는 것 외에는 어떠한 타협도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중세 봉건사의 농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주들하고 어떤 타협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영주들과의 관계를 끊고 민주적 천부인권, 시민권을 얻는 것 외에는 타협 지점이 없습니다. 중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 시민들이 그 당시에 뭐 별명이지만 직업 혁명꾼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이 프랑스 시민들은 혁명했다가 실패하면 또 합니다. 그래서 역사가 반동으로 뒤로 밀리면 또 혁명합니다. 그래서 수천 명이 죽으면 또 시민혁명합니다. 계속합니다. 예. 그리고 다시는 노예 시대로 돌아가지 않겠다. 이렇게 결기를 세우고 또 혁명하고 또 혁명하는 겁니다. 그게 왜냐하면 타협의 지점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도요, 무슨 뭐 개인적으로 막 싸우고 이런 성격이 아닌데 제 성격이랑 별개로 지금 이 시대에는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저도 제 성격상 진짜 타협할 지점이 있으면 타협하고 싶어요. 그게 제 성격이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2016년 한국 재벌 자본주의 이 시대의 피지배 계급에게요. 네, 타협의 공간이란 없습니다. 타협하는 순간 다시 역사가 뒤로 거꾸로 돌아가는 거죠. 대굴대굴 굴러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2일 탄핵이 무산됐다, 9일로 간다, 5일 됐다, 요 사건을 놓고 국민의당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게 아니고요. 국민의당이라는 당이 중도, 외연 확장, 제3지대, 그런 걸 이제 국민의 이름, 새정치 이런 이름으로 포장을 하는데, 저는 제 생각입니다만 저런 정체성은 이 시대에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는 게 제 평가입니다. 계급사회에서 피지배 계급은 선명하다는 면에서 조금도 주저할 이유가 없습니다. 선명해야 되는 겁니다. 국민의당은 애초부터 출범할 때 그 계급성과 선명성, 피지배 계급을 옹호하는 면이 조금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쫓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9일로 했다가 2일로 했다가 5일로 했다가 이러는 것 같은데요. 네. 그냥 저는 어제 그 사태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유, 그렇게 하십시오. 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얘기지만 그건 정치꾼들의 얘기고요. 피지배 계급 시민에게는 선명한 갈 길이밖에 없는 겁니다. 이해관계는 너희들끼리 마음껏 따지라고 하고요. 저희 시민들은 이런 정치적인 왔다 갔다에 개의치 말고 내일이죠. 내일 다시 광화문에서 선명한 길을 걷는데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비타협적인 길을 걷는데 조금도 망설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토요일에 정치권의 좌고우면과 상관없이 또 촛불을 들고 광화문에서 많은 시민들이 모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 참. 국민의당에 적이 있죠. 딱 하나. 문재인. 아, 예. 근데 문재인하고 왜 싸워야 하는지 이건 설명을 못하고 있어요. 아, 그냥 문재인하고 싸우려고 지금 이 짓을 했던 건가요? 그렇죠. 그거 말고 뭐가 있습니까? 코미디네요. 예. 아니, 싸움을 하는데 무슨 지지해야 되는 계급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문재인이 미워서 이 짓을 했다는 건가요? 그건 진짜 정치를 잘 모르는 제가 들어도 코미디네요. 예. 그 지금 비박하고 연대할 수 있는 것도 반문재인 이거 말고는 없어요.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계급성이 없었던 겁니다. 누구의 지지를 먹고 사는 정치 세력인지 전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네, 하여간 내일 촛불을 다시 드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기가 막힌 전국을 뒤엎는 그런 유일한 방법입니다. 촛불 들기. 그럼요. 네. 우리 이완배 기자님도 내일 광장에 나오시는 거죠? 그럼요. 네. 저는 뭐 늘 말씀드리지만 입장료를 받아도 갈 겁니다. 예. 저는 그 인간 복제를 해서 한 서너 명으로 만들어가지고, 저는 그렇게 제 지금 몸에서 서너 명 나눠도, 가능합니다. 예. 이건 제가 어떻게 리시브를 해야 되는 거죠? 리시브 하지 마시고요. 예. 네. 자, 내일 촛불을 드는 수밖에 없습니다. 닥치고 촛불. 예. 네. 이번 촛불의 의미가 하나 더 부여됐죠. 야당도, 까불면 한 방에 훅 간다. 이런 의미의 촛불도 분명히 의미로 다가옵니다. 예. 자, 이완배 기자님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중의 소리 아나운서 정혜림입니다. 이 어묵한 여왕님 치하에서 다들 잘 견디고 계시죠? 오늘도 종편의 주옥 같은 헛소리에 혼이 정상인 듯 정상 아닌 비정상 같은 여왕님의 우주 타령에 고구마 100개쯤 한꺼번에 삼킨 듯 답답한 마음에 죄 없는 가슴팍만 두들겨대고 계세요. 이젠 시원한 사이다 같은 민중의 소리와 함께하세요. 잘 키운 진보 언론 열종편 안 부럽습니다. 한 달 10,000원 소액 CMS 후원으로 민중의 소리에 큰 힘이 되어주세요. 1661-0451 1661-0451 전화 기다릴게요. 건강식품의 지존 전복을 택한다면 100% 완도에서 잡은 와우 전복. 네이버에서 와우 전복을 찾으세요. 010-2443-0818 포르투갈 정통의 레시피로 만드는 에그 타르트, 달콤함 그 이상의 감동. 타르트팜 킨텍스점. 일산 전 지역 배달, 단체 주문은 수도권 가능. 문의 전화 031-923-2995. 검색창에 타르트팜 킨텍스점. 한우 사고를 집어넣고 24시간 팔팔 끓인 곰탕, 연지연 곰탕.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좋아하는 건강식 연지연 곰탕. 택배로 신청하시려면 010-7252-1114. 공화국 논평. 탄핵안 발의가 나가리 된 줄 알고 선문시장에서 돌아오는 길에 기쁨의 눈물을 흘리셨던 박근혜 동지께서는 국정원 댓글 공작 수사를 엄정하게 지휘했던 윤석열에 대한 강도 높은 국가적 중대 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구체적인 공격 방침을 제시하시었다. 경애하는 박근혜 동지의 단호한 결심은 참 나쁜 사람인 주제에 아직도 검찰에 남아있는 윤석열에 대한 격한 분노의 표시다. 윤석열은 그동안 특검에 합류하지 않겠다고 떠들고 다녔다. 그런데 박영수가 특검 수사팀장 자리를 제안하자 곧바로 수락해버렸다. 이것은 박근혜 동지가 뽑은 특검이 박근혜 동지를 엄정수사하게 만드는 것으로서 박 동지를 참을 수 없이 모독하고 우롱하고 천추의 한이 될 망동의 다름 아니며 처절한 대가를 자초할 악수 중에 최악수의 다름 아니다. 윤석열은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본인은 박근혜 동지에게 칼을 들이댔던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박 동지에게 칼을 들이댔던 사람은 간호 장교로 지금 미국에서 몰래 잘 숨어있다. 수술은커녕 주사도 넣지 못하는 윤석열이 박근혜 동지를 시술했다고 선전선동하는 것은 명백한 돌팔이 의료 행위를 시인하는 것으로서 박근혜 동지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고, 나아가 구속수사를 받아야 할 위중한 추호도 용납 못할 포악무도한 법 위반 행위다. 이제라도 윤석열은 박근혜 동지를 찾아가 참회의 눈물을 흘리며 박 동지에게 비선 시술을 했다가 고발당한
지명제 김상만 꼴만은 나지 않게 해달라고 이 말을 땅에 찍고 반성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윤석열은 스스로 무능한 바보임을 인정한 선대검사 김기춘을 본받아 특검 수사를 모르쇠로 뭉개버려야 할 것이다. 만약 거절할 시에는 박동지의 치솟는 분노와 청천동지의 탄압의 불벼락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김용민 브리핑이 선정한 오늘의 칼럼은 정남구 한겨레 논설위원회 용서받지 못할 자입니다. 1995년에 암울했던 1980년대를 그린 모래시계라는 드라마가 있었다. 거기 나오는 한 장면을 나는 아직 잊지 못한다. 딸한테서 한 남자를 떼어놓기 위해 남자를 삼청교육대에 보내버린 힘센 아버지에게 딸이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 아버지를 절대 용서할 수 없을 거예요. 아버지는 차가운 목소리로 응답했다. 용서도 힘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야. 힘도 없으면서 용서를 하고 말고 해? 그렇다. 힘도 없으면서 거론하는 용서는 결코 용서가 아니다. 그것은 단지 비겁한 후퇴, 좌절일 뿐이다. 박근혜는 재판을 받고 죗값을 치러야 한다. 꼭 그렇게 해야 한다. 검찰이 최순실의 공소장에 쓴 내용을 보면 박근혜는 구속을 피하기 어렵고 실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촛불을 든 팔에 힘이 떨어질 때면 물이 밀려드는 어두운 세월 호선실에서 아이들이 우리에게 보낸 마지막 메시지를 생각하자. 나 살아있어. 엄마 사랑해. 네, 1부 마치겠습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